네, 가상자산 시장 뜨겁습니다. 우리 증시의 수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 기업가 센터 겸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비트코인이 99,000달러 넘어서면서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 올해 초만 해도 이게 4만 달러대였는데 2배 이상 지금 상승했는데 어디까지 일단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10만 달러는 사실은 뭐 전망하는 게 좀 무색할 정도로 거의 근접을 해 있고요. 네. 저기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라는 게 사실은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달라서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하는 게 되게 어렵긴 하지만 네. 현재 다수의 기관들이 대체적으로 전망하는 것을 보면 내년에 20만 불 정도를 좀 타겟으로 보는 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고요.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새롭게 채굴되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인데 이게 4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비트코인이 15년 정도의 시간을 보면 반감기가 있었던 그로부터 1년 또는 2년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있고 나서 1년 뒤에 한 4배 정도 가격이 상승했고 2020년도도 4년 뒤에 반감기가 있었고요. 그로부터 한 1년 뒤에 5배 정도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네. 올해는 반감기가 4월 달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반감기 이후에 1년 뒤 정도의 가격이 오를 거라는 또 전망이 그런 면에서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반감기를 고려했을 때 내년 뭐 2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로는 낙관론이 어쨌든 우세하지만 조정 가능성도 계속 뭐 거론은 되고 있고요. 투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은 사실 늘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그것도 과거로 그냥 돌이켜 보면 네. 2017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해 20배가 올랐다가 2018년도에 이제 80%가 하락했거든요. 2021년도에도 한 4배 정도 올랐다가 2022년도에 또 7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2017년, 2021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단기 한 30%에서 40% 조정장은 한 4번에서 5번 정도 되게 많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올해 ETF가 1월 달에 승인되고 나서 올해 3월까지 한국 가격으로 1억까지 쫙 달렸다가 좀 조정이 한 30% 왔잖아요. 네. 지금 트럼프가 또 된 이후에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10만 불이라고 하는 가격 이 지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바뀜과 되게 저항이 될 수 있는 위치라서 좀 투자를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0만 달러라는 가격에 손바뀜이 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 뭐 가상자산은 늘 이 조정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는 뭐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미국 증시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개시도 뭐 한몫했다고 봐야겠는데 네. 앞으로 뭐 이런 가상자산 투자 옵션이 계속 더 늘어난다고 봐야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ETF의 옵션 거래가 이제 승인이 됐고 네. 며칠 전에 이제 실제로 ETF 옵션 거래가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몰리긴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상자산 이제 비트코인 ETF죠. ETF가 되면 가상자산에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고 네. 옵션 거래라는 게 또 승인이 되면 기관들이 이제 많이 참여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이 안정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다수가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분 자산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옵션 거래가 우리가 특히 이제 2020년도에 보면 게임스탑 같은 주식, 밈 네. 주식이라고 부르죠. 이런 주식들은 이런 옵션 거래 때문에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오히려 이 밸류에이션 측정이 쉽지 않고 어떤 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한 자산들은 이 옵션 거래가 오히려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은 콜옵션을 하고 콜옵션을 판매한 기관들이 또다시 현물을 매수하는 이런 형태로 현물 가격도 올려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게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특징 자체가 비트코인 또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측정이 쉽지 않고 네. 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한 자산이거든요. 그런 속성을 이제 비슷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쪽 면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 속성을 잘 고려하셔야겠고요. 트럼프 네. 당선인이 백악관에 가상자산 전담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먼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가상자산 전담직이라는 게 이제 없었죠. 그게 네. 신설을 하는 거죠. 이 역할은 아마 대통령 직통으로 이제 가상자산을 보고하고 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역할일 텐데요. 특히 미국은 SEC라고 하는 증권거래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CFTC라고 하는 상품거래위원회도 있죠. 이 가상자산의 성격이 증권의 속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하고 상품의 속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느 관할 부처가 이 자산을 관리를 하고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 바이든 정권 때는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제 다양한 연방 이제 기관들의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소통하고 이제 그 트럼프가 낸 공약들이 있잖아요. 네. 그 공약들을 실행을 하는데 좀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부서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공약들을 드라이브를 거는 조직이 될 수 있다. 가상자산 규제에 뭐 앞장섰던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 지난밤에 뭐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고 지금 전해졌습니다. 증권거래위원장으로는 앞으로 어떤 인물들이 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까 트럼프 공약 나왔지만 네. 트럼프 뭐 공약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공약 중에 하나가 취임 첫 번째 날에 이제 게리 겐슬러를 해임시키겠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정해진 미래에서 그 게리 겐슬러 먼저 사임을 표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리 겐슬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제 비트코인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대학교 때 비트코인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그때는 되게 존경을 받았던 분인데 네. 이제 SEC 위원장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돌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크립토 비즈니스라는 수많은 기업의 벌금과 소송과 그래서 이 크립토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발목을 잡는 역할을 또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공약이 크립토를 결국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겠다, 미래 산업으로. 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이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게리 겐슬러를 이제 해임한다는 메시지도 그런 메시지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후임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반가상 자산이 아니라 친가상 자산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고 대표적으로는 그 SEC 위원 중에 이제 크립토 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좀 물망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SEC 위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일단 친가상 자산에 좀 주장을 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같이 물망에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뭐 어느 분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유력하게 떠오르는 분은 없고 후보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네. 어쨌든 뭐 SEC 위원장으로는 친가상 자산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올라설 것으로 당연히 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상승세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코인도 뭐 여러 종류가 있고 앞으로 좀 어떤 코인들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 크립토가 상승장이라고 하죠. 네. 불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2017년도에도 있었고 2021년도에도 있었고 또 2024년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때마다 그 상승장을 이끌었던 주요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ICO라고 하는 이제 토큰 세일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주도를 했고 지난번 상승장 때는 NFT, 뭐 디파이, 또 메타버스까지 같이 나오면서 이런 신들이 굉장히 주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상승장은 그게 비트코인이고 그게 밈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코인으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그 영역에서는 이제 밈코인들이 이더리움 기반에서 많이 이제 발행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이제 이더리움과 같은 똑같은 플랫폼 역할을 하는 솔라나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에서 많이 발행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더 싸고 더 빠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진하는 그런 면 중에 하나도 있고 올해의 테마는 밈코인이라고 하는 밈코인이라는 게 결국은 대표적으로 도지코인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재미로 가볍게 나와서 이제 구전으로 전파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코인들을 말하는 거니까요. 어떤 재미로 접근하는 대중화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요즘에 관심이 또 많이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상승장의 테마는 비트코인과 밈코인이다. 뭐 솔라나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현물 ETF 다음 주자로 뭐 꼽히기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솔라나가 지금 뭐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밈코인과도 연관이 좀 있긴 한데 솔라나도 이제 우리가 레이어 1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네.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 플랫폼에 결국 수많은 이제 탈중앙화된 서비스들이 올라온다. 그 중에 코인도 이런 거고요. 그럼 플랫폼은 되게 싸고 빨라야 돼요.
그렇겠죠. 싸고 빨라야지 그 위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올라오니까. 네. 솔라나는 이더리움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싸고 더 빠릅니다. 이제 그런 이제 기술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 특히 밈코인 같은 올해 트렌드는 이런 코인들은 솔라나라는 이제 플랫폼 위에서 많이 발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플랫폼의 가치는 그 서비스 써주는 이제 프로젝트가 많으면 더 가치는 올라가니까 그런 면에서 올해 또 솔라나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더리움까지가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감은 이더리움 다음 주자는 뭐가 될까? 이런 이제 기대감에서 가장 첫 번째 후보로 올라와 있는 이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격이 많이 반영이 돼서 좀 많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네. 네. 지금 뭐 도지코인을 중심으로 밈코인도 뭐 하나의 테마로 꼽아주셨는데 뭐 성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지만 투기성 우려로 좀 뭐 장기적인 산업 발전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단점이 명확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밈코인은 사실 하나하나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네. 네, 그렇다 보니 많은 대중들이 그냥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성을 주는 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근데 밈코인이 또 하나는 가격을 가지면서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틸리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유틸리티라고 하면 어떤 서비스에서 이 코인을 쓸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 변동성도 크고 이제 어떤 투기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밈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뭐 다른 프로 나와서 얘기했지만 뭐 로또 하나 사는 기분으로 가볍게 해보는 거는 괜찮겠으나 네. 이걸 진지하게 어떤 장기간 보유하면서 큰 금액을 투자하는 거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이런 자산. 그렇게 좀 장단점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밈코인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성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만 변동성과 투기성 부분에서는 좀 투자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직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그래도 보수적인 분위기고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나 뭐 국민연금도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 뭐 이런 뭐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공화당에서 그 신시아 루미스라고 한 상원 의원이 네.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 법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통과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거기 서두에 보면 이런 표현이 적혀 있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세계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디지털 자산은 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과거의 금 보유고가 국가 재정 보완의 초석 역할을 한 것처럼 네. 이제 비트코인이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재정적 리더십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바라보는 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그런 뷰에 대해서 분명히 참고를 하고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연금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은행이나 그냥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과거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재무적 성과만을 가지고 결국 장기적으로 이 자산이 재무적 성과를 보여야 결국 국민들한테 좋잖아요. 그런 관점으로만 아주 객관적으로 본다면 지금 많은 이제 분석 자료와 데이터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전체 포트폴리오, 투자 포트폴리오죠. 투자 포트폴리오의 7% 정도를 보유를 하는 게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네. 위험 조정 수익률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뭐 샤프 지수나 가장 적절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자산을 배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 재정 투자에 좋다면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비트코인에 대한 뷰가 바뀌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를 두고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없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에 지금 뭐 많은 혼란이긴 합니다. 네. 특히 업계는.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이 젊은 층들이 되게 많이 참여하고 있는 자산 시장이기도 합니다. 네. 소액 투자자가 많아요. 그 아마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 20, 30대 비중이 되게 높고 그들이 소액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자산을 또 투자하는 이유는 아마 기성세대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어떤 부를 늘렸는데 그들은 그 사다리를 못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이나 가상자산 같은 자산으로 어떤 미의 사다리를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금투세를 이제 금투세 유예가 됐잖아요. 네. 이것도 그런 어떤 청년 세대들이나 소액 투자자들의 어떤 뭐
경제적인 가치를 더 우선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했는데 가상자산도 사실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관성이 같이 와야 된다라는 좀 주장이 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지금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젊은 세대들이 지금 원성이 엄청 많은 편이긴 합니다. 네. 네, 가상자산 투자 뭐 워낙 젊은 층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에 대한 논란도 지금 불거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네, 좀 봐야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하나 더 말씀드려 보면 그게 이제 시장의 지금 분위기이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할 때 이거를 과세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저의 뷰이긴 한데 네. 준비가 제대로 됐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시행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가상자산은 좀 특수성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숨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떠나는 거죠. 해외 네. 시장에서 거래를 해버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지갑이나 어떤 추적이 좀 힘든 자산을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이거를 제대로 과세를 내는 사람과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많고 피하는 것이 잘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가 과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준비가 제대로 되었다면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게 아닌데 어떤 원칙만 여기서 원칙이라고 하면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만 따져서 무리하게 시행을 했다가는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형평성을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지도 냉정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주요국들이 그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빠르게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가상자산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딱 우리가 제도와 법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현재는 특정정보금융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상자산의 자금 세탁 부분이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금 세탁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한 저거죠. 그다음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그거는 투자자, 이용자들의 투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이제 철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어떤 발전시키거나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관점은 아예 별로 없습니다.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크립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굉장히 큰 축으로 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안이나 법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일례로 지금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보유를 하려고 하더라도 네. 거래소에서 계좌조차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법인 계좌조차도 은행 계좌조차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는 게 현재 그냥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조가 좀 바뀌어야지 이 내부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처집니다. 지금 하지 않아요. 네. 가상자산 산업 육성이 아닌 너무 규제에 치중이 돼 있다. 고민이 필요하다.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 기업가 센터 겸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